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고흐를 꼽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를 참 좋아해서 그의 편지 중에 한 문장을 책상 앞에 좌우명처럼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늦게 27의 그림을 시작해서 세상을 뜨기 전까지 10년 동안 습작을 포함해서 20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작품량인데요. 매일 한 점 이상은 그렸다는 것이 됩니다. 이 열정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뜨거웠는지는 그의 편지들을 통해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작은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슬럼프에 빠져서 한 3, 4개월은 허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살아생전 단 한 작품밖에 팔지 못했고 늘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그는 매일 새로운 합법과 색채에 대해 고민하며 작품을 매일 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회의감이 들거나 슬럼프에 빠지셨다면 고흐가 했던 깊은 고민들을 보며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책을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 방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중에 5편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흥미를 위한 작품은 할 수 없다. 테오에게 나는 풍경 화가는 아니다. 내가 풍경을 그릴 때도 그 속에는 늘 사람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풍경 화가인 사람도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내가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겠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충실한 훈련은 게을리한 채 승리자가 되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그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해부학, 원근과 비례 등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정도로 그림에 신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쫓겨서 잠시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끄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늘 불쾌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모베도 크게 화를 내며 그게 아니야, 그 쓰레기는 찢어버려 하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그림을 찢는 일이 힘들었지만 결국 다 찢어버렸다. 그 후 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테르스테이흐가 불평하며 화를 냈다. 그는 내 데생의 장점은 관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그림이 팔릴 수 있을지 묻더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작업보다 더 견실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화가가 된다면 놀라게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아주 힘든 작업이라는 점이다. 정신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1882년 3월 14일에서 18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림. 테오에게. 늦은 밤이지만 너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너는 여기 없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 오늘 혼자서 다짐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말이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제는 다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좋든 싫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외에 나가 규칙적으로 데생을 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저건 과거에 본 그림이잖아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오늘은 아이의 작은 요람을 약간 특징 있는 색을 넣어서 그렸다. 최근 너에게 보낸 초원 그림과 비슷한 것도 작업 중이고, 내 손이 너무 하얘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이제는 다시 야외로 나가야지. 두통이 재발할 가능성은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술은 질투가 심하다. 가벼운 병 따위에 밀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예술에 비위를 맞추겠다. 조만간에 좀 더 흡족할 만한 그림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아파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 목표를 이루는 건 지독하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슬픔은 그 작은 시작이다. 메르더 보르트 거리, 레이스 웨이크의 목초지, 건초 창고 같은 풍경화도 그런 시작에 해당할 것이다. 그 그림 안에는 내 심장에서 바로 튀어나온 무언가가 들어있다. 인물 하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평온함, 순수한 조화, 그리고 음악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초가의 가장 지저분한 구석에서 발견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런 분위기에 도달한다. 다른 것은 점점 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럴수록 회화적인 것에 더 빨리 눈을 뜨게 된다.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끈질기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쉼 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동생아,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몇 해 안에,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모든 희망에 걸맞는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다른 화가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에는 꿈쩍도 안 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연의 말이지 화가의 말이 아니거든. 요즘에서야 모베가 6개월 전에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디프레에 대해서 말하지 말게. 차라리 도랑의 둑에 대해 말하는 게 낫지.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네. 사물 자체에 대한 느낌, 현실에 대한 느낌은 그림에 대한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하네.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영감을 주거든.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을 본질로 삼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해 아주 넓고 활짝 열린 느낌을 갖게 된 지금은 테리스테이의 말이 거짓이고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회화는 전시대의 회화가 갖지 못한 특별한 매력이 있다. 가장 고상한 예술 표현 중에 하나는 밀레이와 헤르코머, 프랭크 홀 같은 영국인들의 작품이지. 현대 예술가들은 전시대 예술가들보다 더 심오한 사상가들이다. 예를 들어 밀레의 쌀쌀한 10월과 로이스 달의 오버빈의 표백된 땅을 보면 표현된 감정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홀의 아일랜드 이주민들과 렘브란트의 성경을 읽고 있는 여자들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렘브란트나 로이스 달의 작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숭고하지만 현대 작품에는 더 개인적이고 친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스웨인의 목판화나 옛 독일 거장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옛것을 모방하는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 밀레도 스스로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대양처럼 심오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규칙적으로 작업할 것이고 어떤 점으로 보나 그래야만 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간절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1882년 7월 21일
이 세상은 신의 실패작. 테오에게 필요한 물감에 목록을 써놓았다. 그걸 즉시 보내지 못한데도 대생을 좀 더 많이 할 테니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을 구분해서 썼다. 가장 급한 것은 대생이다. 붓으로 직접 하든 펜이나 다른 것으로 하든 대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 요즘은 핵심적인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흐릿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 선량한 신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가 망쳐버린 습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주 좋아하는 화가가 그림 하나를 망쳤다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럴 때 우리는 비판은 하지 않고 그저 입을 다물 뿐이지. 물론 더 나은 작품을 그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 꼭 해야 할 일은 같은 손으로 그린 다른 작품을 살펴보는 것이겠지. 이 세상은 신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제정신이 아닌 불행한 시기에 서둘러서 만들었으니 분명하다. 선량한 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습작을 만들기 위해 그가 많은 수고를 했다는 정도지.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습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망가졌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다. 그래, 그게 아마도 가장 훌륭한 위안이 되겠지. 그때부터는 바로 그 창조적인 손에 의해 응분의 보상이 주어지기를 희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1888년 5월. 나에겐 그림밖에 없다. 테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림을 그린 캔버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그 사실이 나에게 그림을 그릴 권리를 주며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래,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림은 나에게 건강을 잃은 앙상한 몸뚱아리만 남겨주었고 내 머리는 박애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해 아주 돌아버렸지. 넌 어떠냐? 넌 내 생활을 위해 벌써 15만 프랑가량의 돈을 썼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계획한 일의 배후에는 늘 낭관이 도사리고 있다. 계획을 짠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테니 우리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걸 걱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행동하며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무언가 남겠지. 고갱이 난관에 봉착한 걸 볼 때 아무런 예상도 하지 말자. 그저 그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출구가 있기를 바라자. 불길한 가능성을 미리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림에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채 작업을 하다가 습작을 하면서 비로소 깨어난다. 작품 속에 있던 비바람이 계속해서 휘몰아치대면 잠시 취하기 위해 한 잔 마시곤 한다. 그것은
미련과 후회 앞에서 미쳐버리는 것과 같다. 전에는 내가 화가라는 생각을 지금처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그림은 기분 전환으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들에게 토끼 사냥이 의미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집중력이 좀 더 나아졌고 손은 더 확신에 차게 되었다. 그렇기에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감히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겐 그림밖에 없다. 공크르 형제의 글을 읽어보면 쥘 디퓰에도 미친놈처럼 보였다던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니? 쥘 디퓰에는 그를 후원해주는 예술 애호가를 만났다지. 나도 그럴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이곳에 오면서 겪었던 발작 후에 나는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건강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희망이나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이제는 오직 필요에 의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그림을 그릴 뿐이다. 1888년 7월 죽음의 이미지. 태호에게 나날이 기력이 회복되고 있어서 이제는 힘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젤 앞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 헤라클레스가 될 필요는 없겠지. 이 편지는 그림을 그리다 지쳐서 쉬는 틈틈이 조금씩 쓰고 있다. 그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아프기 며칠 전에 시작한 그림, 수확하는 사람을 완성하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는 이 그림은 아주 두껍게 칠했는데 소재는 아름답고 단순하다. 수확하느라 떼약볕에서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흐릿한 인물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그건 그가 베어들이는 밀이 바로 인류인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므로 전에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그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 속에 슬픔은 없다. 태양이 모든 것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환한 대낮에 발생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지낸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캔버스에 한 번 더 그릴 생각이다. 나는 다시 새로운 광명의 마력에 홀린 것 같다. 이곳에서 앞으로 몇 달 더 지낼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 잘 모르겠다. 발작이 일어난다면 우선 옮길 일이 아닌데다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아, 지금도 그림을 그리다 다시 너에게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작업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회복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딜라크루아는 난 이도 다 빠져버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때가 되어서야 그림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내 슬픔명도 아주 느리긴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열의를 갖고 작업하게 해주거든. 어쩌면 천천히 오래 일한다는 게 숨은 열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 뭘 알겠니? 단지 그리 나쁘지 않은 한두 점의 그림을 진행 중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하나는 노란색 밀을 수확하는 농부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20인 전에 낼 환한 배경의 초상화다. 물론 20인 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야. 사실 나 자신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요즘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화가라는 초라한 직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건강을 위해 정신병원에 좀 더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피가로에서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도 가끔 끔찍한 발작을 유발하던 신경질환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때문에 결국은 슬프게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니?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편지가 너무 길어지는구나. 결국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파리에 있을 때의 어중간한 상태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아픈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너도 이곳에서 막 완성한 환한 바탕의 좌상을 파리에 있을 때 그린 좌상들 옆에 두고 본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나는 훨씬 건강해졌다. 드디어 수확하는 사람이 끝났다. 이 그림은 내가 집에 보관할 그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위대한 책처럼 이 그림도 죽음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막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이다. 보라색 선으로 그려진 언덕 외에는 모두 창백한 노란색이거나 황금빛을 띤 노란색이다. 병실 철창을 통해 내다본 풍경이 그렇다는 게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 희망이 뭔지 아니? 가정이 너에게 의미하는 것이 나에게 흙, 풀, 노란 밀, 농부 등 자연이 갖는 의미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 없다. 바꿔 말하면 너에게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할 이유가 될 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너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너무 일에 찌들지 말고 너 자신을 돌봐라. 너희 부부 모두 말이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1889년 9월 5일에서 6일